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선거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죠.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네, 이게 또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늘 논란이 되는 지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여러 연구 자료와 판례들을 바탕으로 어떤 게 허위사실인지, 또 후보자의 고의, 특히 그 미필적 고의는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지만 핵심을 잘 짚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그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말이죠.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당선 목적, 그게 1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낙선 목적. 이게 2항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낙선 목적이 처벌이 훨씬 무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법에서는 아무래도 경쟁자를 비방하거나 음해해서 떨어뜨리려는 행위가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더 심각하게 해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겁니다. 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군요. 정확합니다. 근데요, 어떤 정보가 허위냐 아니냐 이걸 가려내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사실이랑 좀 다르거나 살짝 과장된 표현 이런 것까지 다 문제 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소한 차이나 약간의 수사적인 과장 이런 것까지 전부 허위 사실로 보지는 않아요. 그럼 기준이 뭔가요? 법원에서는 보통 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요. 또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게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 맥락과 중요성, 구체성이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증명 가능한 사실을 말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건지 이걸 구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네. 여기서 특히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요. 이게 참 어려운 개념 같아요. 아, 네. 미필적 고의. 이게 정말 논란의 핵심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더라도 이거 거짓일 수도 있겠는데 알면서도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공표하는 경우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허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걸 용인하고 공표해버리는 거죠. 명백히 이건 거짓이야 라고 아는 확정적 고의와는 좀 다르지만 판례에서는 이것도 고의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 때 쏟아지는 정보들을 전부 다 100% 검증하기는 어렵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나 의혹의 진위를 후보자가 완벽하게 검증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너무 쉽게 또 너무 넓게 인정해버리면 후보자들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위축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될까 봐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판례에서 사실 확인 의무 같은 걸 언급하기도 하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후보자한테 너무 과한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비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걸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과실,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과실 책임을 묻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막 던지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막으려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강하고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다른 나라는 좀 어떤가요? 특히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거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사례, 흥미로운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수정헌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아주 넓게 보장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단순히 어떤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유명한 알바레지 판결 같은 걸 봐도 그렇고요. 선거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 악의, 액츄얼 멜리스라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현실적 악이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그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진실인지 아닌지 전혀 개의치 않고 무모하게 말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명백히 거짓인 줄 알면서 했거나 진실 확인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막 퍼뜨렸을 때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하, 상당히 높은 기준이네요. 네. 그래서 처벌보다는 공개적인 반박이나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려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자정작용을 중시하는 거죠. 일부 주법에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포괄적이거나 형량이 높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규제 범위도 넓고 처벌 수위도 높아서 후보자들이 느끼는 위축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는 처벌 대상도 후보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범위가 더 넓고 형량 자체도 높으니까요. 그렇군요. 이론적인 설명도 좋지만 역시 실제 사례를 좀 봐야 감이 올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몇 가지 판례가 언급되어 있던데 예를 들어 후보자 토론회 발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그 토론회 발언 관련 사건들, 예를 들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발언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요. 법원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발언 한두 마디만 딱 떼서 보는 게 아니고요. 아,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 네, 맞습니다. 그 토론 전체의 맥락, 어떤 질문이 오갔고 거기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 흐름 속에서 발언의 진짜 취지가 뭐였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은 어떻게 결론 났었죠? 그 경우에는 발언의 주된 취지가 상대방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방어적인 해명이었고 일부 표현이 뭐 좀 거칠거나 약간 부정확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권자들의 판단을 심각하게 오도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무죄 판결이 났군요. 맥락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법정형 하한선 자체가 높아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기본이거든요. 네, 500만 원? 근데 선거법상 벌금 10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되잖아요. 아, 맞아요. 100만 원 기준. 그러니까 낙선 목적 조항으로 유죄 판결, 특히 벌금형이 나오면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사안이라도 당선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의 비례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처벌이 너무 과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허위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그 논란 많은 미필적 고의, 또 미국과의 비교, 실제 판례까지 살펴보니 아, 정말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 과제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하고도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치열한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그런 명백한 거짓 정보는 당연히 경계하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그 규제의 칼날이 너무 날카로워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토론하고 또 상대방을 검증하는 그런 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면 그것 역시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치는 건 아닐까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균형점을 잘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혹시 조금 더 정교한 개선이나 새로운 고문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